제가 처음에 제 조카한테 목포에 집을 사라고 내가 돈을 증여를 할 테니 집을 사라고 해서 산 게 2017년 3월입니다. 어떻게 1년 반 전에 거기다가 집을 삽니까? 여러 기업들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2년 전에 나와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까지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관련법들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지구 온난화로 대한민국이 눈이 많이 없는 걸 노린 거 아닌가? 탁현민 행정관한테 겨울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쓰여야 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게 제 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1월 1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요. 내일 워싱턴에 가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만나겠죠? 만나겠죠. 뭐 만나겠죠? 백악관의 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어허. 가지고 갈 걸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뭐 빠르면 이번 주말에 네. 2차 정상회담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돼서 또 햄버거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양 반장. 오늘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잖아요. 손 의원은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이 사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당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뭐 홍영표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럼 당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업인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만남을 가졌잖아요. 저희가 각본 없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와이셔츠 차림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정부가 오늘,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인 오늘 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키로 했다고 오늘 밝혔고요. 기업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자부의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책임을 맡기고 또 이제 기업인들이 또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잖아요. 규제를 풀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희 한동안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가 이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재판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오늘도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스 횡령,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꿨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때는 어떻게 내가 부하들하고 또 나를 모시던 사람들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일종의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전략이었던 데 반해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증인 신청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안 나왔고 오늘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안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폐문부재라고 하죠. 이제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MB의 전략이 잘 먹혀들진 않고 있는데 강훈 변호사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면전에서 종전의 진술을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다.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초미세먼지 상황이 다시 악화될 거라는 예보가 많았는데 오늘 추가로 나온 예보들을 보니까요. 일단 내일은 괜찮고 주말부터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좋긴 안 좋아진답니다. 주말에요. 이번에도 중국발 오염물질이 원인이라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나 개선될 수 있을지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임박한 북한 고위급 회담 등 외교안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상황 등 법원 검찰 관련한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투기 논란, 오늘 정치권 상황 등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파트너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과가 있다면 이번 주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고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임박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 또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갑니다. 실무 단계 최종 보스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A808 티켓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일과 모레 두 편이 예약 상태였는데 오늘 오전에 내일자, 그러니까 17일자로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은 오후 6시 25분입니다. 자, 미국 시간 17일 저녁에 도착을 하면 일단 하루를 묵고요. 18일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일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직 백악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준비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7번째 친서도 전해질 예정입니다. I don't know. But if you know, Steve, let me know, okay?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The meetings have been very positive. All a process. We'll see, and hopefully we'll have a meeting. 네,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6월엔 1차 정상회담을 11일 앞두고 김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뉴욕이고 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뒤에 워싱턴으로 들어온 거죠. 자, 작년 11월에도 비슷한 일정이 잡혔지만 북한이 전격 취소했습니다. 뉴욕 회담 이후 일정,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불투명해서 아예 비토를 놓은 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아예 워싱턴 직행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7일 날로 예정이 되었던 북미 간의 고위급,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2달 연기된 상황에서 아마 북미 양측 많은 생각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들고 갈 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는 그런 어떤 협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리하게 흐르던 협상은 연초부터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제재 완화가 절실한 북한, 그리고 셧다운 사태를 타개할 명분이 필요한 미국의 입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려지게 해야 합니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긴장한 전력 문제도 풀 수 있고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 선진 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We have a little bit of a shutdown because we believe in walls and we believe in borders and we believe in barriers and you know we have a special country. People have to come in through the legal process, not just walk in. 미국 정부 셧다운은 오늘이 26일째 역대 최장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공무원 210만 명 중 80만 명이 월급을 못 받았고 또 이 중에 38만 명은 아예 일시 해고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는 백악관의 전속 요리사도 포함이 됐는데요. 대학 풋볼 우승팀 초청 만찬을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사비를 들여서 햄버거 300개를 주문했습니다. I like it all. It's all good stuff. Great American food. And it'll be very interesting to see at the end of this evening how many are left. If it's American, I like it. It's all American stuff. 네, 이렇게 패스트푸드로 채운 만찬이 다소 민망했는지 백악관은 민주당이 장병 예산 협상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며 탓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때문에 백악관에 홀로 있다, 불쌍한 나라고 적는가 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못 받는데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봉급을 받나요? 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다시 북미 협상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만약 이번 주말 2차 회담 윤곽이 드러난다고 할 때 시기는 최대 2월 중하순까지 당겨질 수 있습니다. 1차 회담 때도 딱 한 달하고 이틀 남기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더 바빠질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2차 북미 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추진을 공언한 만큼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오늘 기자회견을 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있어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우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간 공조와 남북 간 협력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철 17, 18일 워싱턴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입니다.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요. 이번엔 아예 워싱턴으로 그냥 직행하는군요. 그렇죠? 이번 주 안에 워싱턴에 갈 거다라는 전망은 계속 이제 미국 언론 CNN 등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날짜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티켓을 끊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직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는요. 북미 특히 이제 두 정상의 직거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가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 저녁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 예약을 확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아침 일찍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건너간 뒤에 잠시 대사관이나 다른 곳에 머물다가 저녁 6시 반쯤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 미국 동부 시간 17일 저녁에 워싱턴에 도착해서 하룻밤 묵고 18일 이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현지 시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럼 저희가 시차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면은 저희는 이제 하루가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워싱턴으로 이제 바로 직행하는 것도 또 미국에서 하루를 지금 이제 고반장의 예측대로라면 하루를 묵는 것도 또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백악관이나 북한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건 아니죠, 신반장? 네,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네.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정보기관 출신답게 자신의 일정이 외부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지난해 5월 뉴욕행에 나설 때도 3번이나 항공편 예약을 취소했다, 끊었다 그렇죠. 이렇게 반복을 예. 했고요. 또 환승할 때도 활주로 셔틀을 이용해서 탑승구로 직접 이동하는 등 온갖 수단을 좀 동원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내일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면담 일정이 꼬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부터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면담도 사실상 확정이 된 만큼 일정을 더 미루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 방미단에 합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간이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 금요일 저녁 정도에는 어쨌든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고 토요일 정도의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북미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했죠. 네, 우선 이 2차 북미 회담에서 이루어질 빅데일이죠. 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종전 선언을 포함해 인도적인 지원이나 또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의 이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상설적인 대화 채널은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비핵화 또는 북한의 제재 완화는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상당히 많은 대화가 이번에 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며칠 사이에 상당히 많은 속보가 나오겠네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어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영상을 활용해서 저희가 속보 처리를 했는데 다루지 못한 부분도 좀 많이 있잖아요. 양 반장이 추가로 얘기를 좀 해볼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의 이 컨셉트 자체가 뭔가 딱 각을 잡고 덕담을 나눈다기보다는 좀 허심탄회하게 기업의 애로사항, 정부의 요구사항, 이런 서로 주고받고 논의해보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자, 기업들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이 박영만 대한상의회장이 맡았는데 토론 시작할 때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토론 진행에 앞서서 제가 대통령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워킹 미팅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상의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상의를 탈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좀 더 자유로운 아무래도 옷이 좀 편안해지면 그렇죠. 분위기가 좀 더 양반장도 지금 상의 탈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국제- 양복 입고 있어서 좀 불편해요. 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네. 이제 뭐 기업이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가감없이 또 하는 장면도 이어졌는데 최태원 SK 회장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님께 좀 질문을 드린다면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 1년 이제 횟수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 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까지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관련법들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구상이나 얘기가 어떻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약 30분 정도 청와대 경내를 산책을 했는데요. 산책 중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국내 삼성 공장도 한번 찾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자 문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세운다면 언제든지 가겠다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으로 문 대통령이 반도체 경기를 걱정하자 또 이 부회장이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이에 SK 최태원 회장은 삼성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제일 무섭다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영업 비밀을 말했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농담, 진담 뭐 이렇게 섞인 그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어제 이렇게 기업인과의 대화가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약속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기업 활동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차, 바이오 등 이 신산업 육성, 또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했고요. 토론 때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검토를 한 뒤에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을 보내기로도 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설맞이 민생 안정 대책으로 이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를 활용해서 고용, 산업 위기 지역 등에 총 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설이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왜 신반장부 할 얘기 있어요? 왜? 저는 왜 요새 자꾸 시간이 쳐다봐요? 너무 좀 빨리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게 왜요? 신반장은 뭐 제일 젊잖아요, 우리 중에. 네, 근데 요새 그 화제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딱 4회밖에 안 남아서 그거를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건 이해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이죠? 갑자기 스카이캐슬가 왜 나오죠? 복국장님, 신반장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사극이에요? 뭐 하는 거죠? 신반장을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복국장님. 저럴 때 그냥 마구니 뭐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아요. 근데 최 반장 연기 보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 먼저 보고 가시죠. 네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사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닌 그저 예사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그래야 해날 이길 수 있어. 엄마는 내가 왜 도둑질했는지 관심 없어요. 돕기만 하면 땡이에요. 한 번도 안 한다고요. 영재네에서 있었던 엄청난 비극이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게 절망스러워서요. 우리 사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비통하다 못해 참담해서요. 네, 이 영상 중간중간에 저 그 행정안전부가 만든 그 글 보셨죠? 연말정산 뭐 이렇게 네, 되네요. 행안부가 이 JTBC의 자랑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해서 연말정산을 저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정치부에는 아니고요. 두 가지 자랑이 있죠. 그래요? 네, 네, 두 번째 그렇습니다. 자랑인 네.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했는데 이 연말정산 뭐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뭐 증빙 서류 발급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연말정산에만 전념하십시오. 뭐 이런 스행님의 말이 있고
또 해마다 액티브엑스라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게 비통하다 못해 참담했다 이런 문구로 올해는 웹사이트 플러그인을 없앴다는 점도 홍보를 이렇게 깨알같이 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외교안보 관련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관련한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중요한 속보가 많이 나올 분위기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할게요. 북한 김영철 17, 18일 워싱턴 방문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3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서 검토를 마치지 못해서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이 다시 검찰에 나오기로 했는데요. 글쎄요, 언론 보도들을 보면 마라톤 조서 검토다 이런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그 검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정황이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관련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차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추가 소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사를 마치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번 더 검찰에 나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모두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소환 때도 조서를 검토하기 위해 이튿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에 걸쳐 13시간을 조사했는데요. 자, 어제도 9시간을 검토했지만 마치지 못했습니다. 자, 변호인 일정상 오늘은 못 나왔고 이 검찰은 일정을 조율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당초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청구할지 또 말지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조서 검토가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 재판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을 했다는 건데요. 자, 검찰이 파악한 건 이 서영교, 전병헌 그리고 이군현, 노철래 전 현직 의원들입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은 이 지인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되자 이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통해 민원을 넣습니다. 자, 이른바 이 바바리맨으로 검거된 A씨가 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서 의원은 이 죄명을 공연 음란으로 바꾸고 또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탁을 받은 임 전 차장,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재판 결과 이 죄명이 바뀌지 않았지만 A씨는 징역형을 피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강제추행의 양형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었던 서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이렇게 법원이 양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에 대해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권력 실세의 사위가 마약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도 가벼웠고 법원의 집행유예도 이례적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권력은 무죄고 서민은 유죄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서영교 의원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나는 항상 요구해왔다며 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명을 바꿔달라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 한 적도 없다며 이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던 전병헌 전 의원은 이 보좌관이자 손아랫동서인 임모 씨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 전 의원은 임 전 차장에게 임 씨를 조기에 석방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행정처는 남은 형기 등을 계산한 뒤 이 형량을 8개월로 줄여야 한다라는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요. 실제 파기환송심은 임 씨를 보석 석방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재수감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현 여권 인사들입니다. 자, 서영교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이고 이 전병헌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었죠. 자, 자유한국당 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 조치하라며 민주당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한국당 소속인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도 이 재판을 받던 중 임 전 차장에게 민원을 넣고 또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함께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당에서는 비난의 강도가 더 컸습니다. 엄격한 헌법 유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였는지 권력자들의 뒤치다거리를 위한 사법부였는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 의원은 친동생과 딸의 의원실 가족 채용으로 문제가 돼 당 징계 전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복당한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법위의 굴림에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 정도로 착각한 듯 합니다. 자, 법원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챙겼던 건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줄 그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 반대로 이 법원이 오히려 법사위원을 압박하기 위해 연관된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는 등 역으로 재판을 이용하려 한 정황도 앞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대한민국 입법부와 사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요. 자, 사법부의 맨얼굴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서울변호사회가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입증 기회를 충분히 주고 한쪽에 치우치거나 또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등 재판을 공정하게 평가했다라고 평가한 이 우수법관 21명을 선정했습니다. 반대로 이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을 내뱉은 판사들도 여전히 있었는데요. 자, 이 한 법관에 대해선 변호사들 사이에서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판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판사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피고인에게는 나는 소주 몇 병을 먹어도 안 취한다라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말을 하거나 또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정작 판결문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뒤바꿔 쓰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와 사법부의 민낯, 사법 정의는 어디로입니다. 네,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정황이 드러났고요. 오늘 새로운 내용이 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요. 특히 이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했잖아요. 그야말로 공생 관계를 유지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반장, 구체적인 혐의 사실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논란이 된 건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4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받고 있는 재판의 죄목을 변경하고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했는데 이 담당 판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 그동안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실형이 선고된 친인척 보좌진에 대한 조기 석방을 청탁을 했고 임종원 전 차장은 검토한 뒤 전 전 의원에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새누리당 노철래, 이군현 의원 등과 관련한 양형 검토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대상자는 일단 4명이지만 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서영교 의원이 현역이다 보니까 비판이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일단 검찰 설명을 더 들어보면요. 서영교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계속 불응을 하다가 서면 조사만 받았다고 합니다. 자,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하지만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게 부탁한 지인 또 청탁을 받은 판사 진술 이렇게 물증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걸 마땅히 처벌할 규정은 없어서 이 처벌은 피할 걸로 보인다는군요. 자, 민주당도 지금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경위를 파악한 뒤에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현재 홍영표 원내대표 바로 밑에 그러니까 원내수석 부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이 직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당으로서는 그 사법부의 개혁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히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례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소속 의원 문제가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재판을 받고 있던 그 국회의원들이 그 일종의 이제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인 법사위에 배정되는 걸 놓고서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 민주평화당 박지원 또 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재판을 받는 동안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걸 두고 논란이 있었고요. 당장 최근에만 보더라도 20대 국회 하반기에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배정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 앞서는 이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의원도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의 혐의 의무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는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권태석 감사님. 기억나네요. 저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일제히 퇴장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고 좋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부분으로 이슈를 좀 옮겨가 볼게요. 양 전 대법원장이 어제 세 번째 조사를 마쳤고요. 검찰은 이제 추가로 부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서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나오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재반장. 자, 양 전 대법원장 어제 오전 9시 20분쯤에 검찰에 출석해서 이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곧바로 이 14일 날 진행된 2차 조사 그리고 당일 날 진행된 3차 조사 신문조서 검토에 돌입을 했는데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9시간 동안 열람을 했지만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출석해서 조서를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 이 법 변호인의 재판 일정으로 인해서 당장 오늘은 출석을 하지 못했고 이 검찰은 추후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네, 검찰은 당초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조서 검토가 길어지면서 신병 처리 결정이 다음 주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사보다 이 조서 검토 시간이 더 길다 보니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의 질문을 꼼꼼하게 분석해 이 검찰이 진패를 추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생각이 나네요. 꼼꼼하게 검토해서 영장 실체 심사 때 관련한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고. 자, 좋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상장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요. 오늘 관련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대한항공 지분의 12.45%를 가진 2대 주주고요.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해서 세 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양호 회장이 일가 갑질, 불법 행위 불거질 때마다 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목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서 주주권 행사 여부, 방식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칼 주주총회가 오는 3월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임기가 끝나는 조양호 이사 등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수탁자 책임위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 이사들과 또 총수 일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에 대한 이 재선임 반대 의결권 등을 행사할지 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한다면 지난해 7월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다. 뭘 도입해요?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네. 그래요. 네. 약간 좀 발음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기한 그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 알아요, 고 반장? 지금 최 반장 발음 때문에 잠깐 착각을 헷갈렸죠, 했는데 저도. 지금 국장 발음 들으니까 바로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스튜어드 바로 비행기의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도 그렇죠. 하고 여자 승무원은 또 스튜어디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이 스튜어드의 또 다른 뜻 대저택의 집안일을 하는 집사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사, 그렇죠. 저도 이제 고향이 집사인데 근데 집사라는 걸 누가 몰라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스튜어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집사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활동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고 반장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글로벌 TMI 그런 코너도 갖고 있고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잡을게요. 의원 양승태 사법부 재판 뒷거래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측근들이 최근 2년간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 내 건물 9채를 매입한 사실을 어제 SBS가 보도했죠. SBS는 손 의원이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관련 상임위 소속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런 부동산 구입 행태는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오늘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면서 관련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반장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남 목포에 혹시 가셨을 때 만호동, 유달동 뭐 이런 일대 둘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뭐 구도심인 탓에 이게 개발은 많이 안 됐지만 바로 그런 연유로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물들이 보신 것처럼 저렇게 고풍스러운 자태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여행을 떠나고 싶은 관광객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동네죠. 자, 문화재청이 2018년 바로 그 목포 근대 역사 공간을 등록 문화재로 지정을 했죠.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봤던 겁니다. 자, 어제 SBS가요. 바로 그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에서 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뻗어 있는 부동산 거래 상황을 포착해서 뭔가 수상하다 하면서 보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 특정인 바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일대, 이 지역 일대 손 의원의 남편, 조카, 보좌관의 가족 등등이 건물 9채를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중에는 특히 일제강점기 여관으로 쓰였고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된 창성장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이 매입 시점입니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일대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 즈음 특히 그 전에 집중 매입을 했다는 거죠. 때문인지 이 매입 이후에 건물값이 최대 4배나 뛰기도 했다 하는 것이 SBS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문체위 소속인 손혜원 의원의 지위. 자, 마냥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문화재 지정 관련 정보 사전 취득해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당시에 집중 매입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SBS의 보도입니다. 자, 손혜원 의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늘 SBS를 고소함과 동시에 무려 14건의 SNS 글을 연달아 올리면서 음해, 거짓, 모략 뭐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죠. 자, 손혜원 의원은 목포 일대 그 문화재 지정 사실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심히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는. 자, 그러면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내 사재까지 털었는데 투기꾼으로 몰려서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호소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진 않았던 걸까요?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은 다시 제가 되돌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알겠습니다. 없고. 이게 어떻게 투기입니까? 자, 더 많은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경북 예천군 의회 사태 이거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그냥 뭉개고 가려고 작정한 듯도 보이는데 어제 징계 논의를 위한 의원 간담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박종철 군의원도 군의회 의장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혹시 사퇴 압박이 있습니까? 다른 의원들로부터? 곧 발표할 겁니다. 사퇴 압박이 없나요? 본 얘기.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라도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징계 대상은요? 징계 대상은? 자,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예천군 의원들 전과 기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솔직히 좀 저 충격받았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자, 먼저 박종철 군 의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2건입니다. 자, 다음은요. 캐나다 한복판에서 이 책자 번호를 찾아줄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 했던 권도식 군의원 부정수표 단속법.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전과가 있는 걸까요? 자, 한국당 강영구 군의원 음주운전 2건, 특히 그중에 한 건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요?
경북 예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국당 최교일 의원입니다. 자, 어찌됐든 공천 책임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지경까지 됐으면 어떤 식으로든 좀 입장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 SBS 보도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이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지만요.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자료도 냈습니다. 반박 자료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아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양 반장이 정리를 했는데, 그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노력을 누가 투기로 음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따가 최 반장이 또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그 무차별 개발하려는 지역 개발업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이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최 반장이 이따 추가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SBS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요. 일단 손 의원이 국회 문광위원이고 또 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죠. 그 문화재 지정 사실을 미리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 프레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대의 문화재 지정 여부를 사전에 알았느냐 뭐 이 여부일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 문광위원 여당 간사인데요. 자, 여당 간사는 아무래도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여지가 좀 큰 게 사실입니다. 이 지점을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정말 근대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뜻이었다면 지인들에게 매입하도록 할 게 아니라 공공재단을 세워서 뭐 좀 더 투명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손 의원이 당시 문화재청장을 만나서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도 의도의 순수성을 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이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냈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사재를 털어가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한 것일 뿐인데 투기꾼으로 몰려서 억울하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일단 해당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뒤에 땅값이 4배 상승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이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서 이 2년 전에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 원이었는데 이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 2천만 원에 팔렸다면서 이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과 연관이 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나온 이 해명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신은 문화재를 지키려고 한 것이지 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의혹을 제기한 게 이 무차별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 개발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좀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게 왜 지인을 통해서 집을 구입했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게 아무도 가서 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렵게 주변 지인들을 설득해서 이 금전적 이익은커녕 뭐 어렵게 지인들을 설득해서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설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를 처음 한 SBS에 대해서는 이런 허위 기사로 국민을 속이면 내가 목포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냐라면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투기 목적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문화재 지정 이후 그 일대 부동산 값이 뛴 건 맞습니까? 네, 일단 그 현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매물이 없다는 얘기부터 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서울 사람들이 와서 이 일대 적산 가옥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다는 거죠.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났고 가진 사람들은 기대 심리로 계속 쥐고 있어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는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로 무슨 투기를 하느냐라는 반론도 제기를 했는데, 등록 문화재의 경우에는 매매 제약이 없고요.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서영교 의원 또 이제 손혜원 의원 문제, 일단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그런 분위기인데,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이 오늘 다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따로 긴급 최고위원회까지 하더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자, 이해찬 대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전반적인 당 기류는 본인들이 워낙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딱히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인 기류는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야당으로서는 뭐 화상 공세를 펼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윤리제소 또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여당 실세 손혜원 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단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모포가 지역구인 평화당 이 박지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라면서 또 옹호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의 판단하고는 또 거리가 있네요. 박지원 의원의 주장은요. 자, 일단 좋습니다. 그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했었는데 청와대를 나가겠다고 본인이 다시 한번 선언을 했네요. 자, 오늘 새벽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에는 청와대를 나가는 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의전 비서관 이 승진설에 대해서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이 그만두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다 바닥이 났고 미천도 다 드러났다며 이제는 새 감성과 새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사표 수리가 안 됐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손혜원 투기 의혹 거짓 민주당 진상조사로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어제 입당 이후 한국당의 당권 경쟁에 가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정작 황 전 총리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는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은 당내에서는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따라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 더욱 바빠졌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정치권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만족스러우셨어요, 그거는? 뭐 만족이라는 건 늘 부족한 거죠. 하여튼 저 우리 TV조선의 무한한 발전을 연합뉴스가 찍네. 풀이에요. 풀이요. 풀로 하여튼 저 발전을 앞에 건 빼고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정치 신인 황교안 전 총리 국회 풀취재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걸까요? 자, 아무튼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기자간담회 직후 간담회가 만족스러웠냐는 질문에 늘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여야 평가는 어땠을까요?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또 국가적인 어떤 참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또 다른 총체적 난국을 만드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예. 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에게는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뭐 누가 돼도 좋고 나쁠 게 없어요. 뭐 아무튼 그래도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네, 한국당 바깥의 평가만 비판적인 게 아닙니다.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 한 사람이죠. 김진태 의원도 다소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으니까 좀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좀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데 마치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 총리로서 답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달까? 이렇게 저렇게 좀 답변을 피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미 입당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황 전 총리의 정계 진출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결과부터 보시죠.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정계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랬더니 응답자의 50%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지한다는 입장은 37.7%였습니다. 자, 여론조사 상으로는 국민의 50%가 황 전 총리의 정계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어제 황 전 총리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낮은 자세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여러 말씀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까지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바라는 점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하겠다. 그 결정이 뭘지 조만간 알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든 황 전 총리 확실히 그냥 신인은 아닌 모양입니다. 오늘 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황 전 총리가 입당하던 어제 이른바 친황 모임이 꾸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가진 의원은 박완수, 민경우, 추경호, 김기선, 박대출 의원 등 6명이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3-3-5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황교안 바람이 당내에서 더 몰아치려면 이번 주말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네, 아직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닌데 벌써 조직이 만들어질 조짐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모습만 보면 2년 전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전후의 상황과 굉장히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결국 당시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제 황 전 총리 기자간담회에서 제2의 반기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정말 귀하고 좋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마치 그분이 뭘 좀 잘못하신 분처럼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이런 대화는 제가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지금 반기문 총장과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꼭 그 반 총장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장으로 한국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짧게 글로벌 TMI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가볍지만 또 가볍지만도 않은 어찌 보면 다소 심각한 소식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이용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컨텐트, 네, 바로 JTBC 스카이캐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캐슬 못지않게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바로 버드박스입니다. 세계에 알 수 없는 재앙이 닥쳐서 무언가를 보기만 하면 죽게 되는 그런 세상. 자, 살기 위해선 이렇게 또 눈을 가리고 다녀야만 합니다. 영화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 눈을 가리는 이 부분 때문에 요즘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난립니다. 일명 버드박스 챌린지란 이름으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치과 진료도 보고 요리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심지어 운전도 하는 이런 영상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유행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당연히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경찰서는 버드박스 챌린지를 한답시고 눈을 가리고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사진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넷플릭스 측도 버드박스 챌린지로 다치지 않길 바란다. 어떻게 시작된 건지 우리도 모른다. 이 유행 때문에 당신이 병원에서 2019년을 보내지 않길 바란다. 경고 공지를 SNS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자, 설마 이거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영화는 영화일 뿐 따라하지 말자 되새기면서 글로벌 TMI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당 당권 경쟁 가속화, 황교안 입당 효과. 네, 좋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소식도 이제 어제 다뤄봤는데 어제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이런저런 움직임이 꽤 있죠, 양 반장. 예, 최 반장 눈을 좀 가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입이 열려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동안 심판이 선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로 뭐 손사래를 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요. 국민들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만들어가는데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대표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참 뭐 또 이렇게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가능성 열어놓은 거죠, 솔직히. 그리고 오늘 김진태 의원도 기자회견 갖고 다음 주쯤에 공식 출마 선언하겠다.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나와라 나랑 붙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많아지네요. 네. 그 역시 이제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예정대로 서울 광진을 그러니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 지역구의 조직위원장, 그 자유한국당에 그리고 임명이 된 거죠. 네, 한국당이 어제 이 교체 대상 지역 79곳 가운데 55곳의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현역으로 있는 서울 광진을 지역구 조직위원장이 됐습니다. 사실상 뭐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적에 배치를 한 건데요. 또 지난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복당한 이학재 의원도 인천 서갑 위원장에 임명이 됐고요. 또 지난해 초 복당을 한 김세연 의원도 부산 금정 지역구를 맡게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을에는요.
마찬가지로 이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박용찬 전 MBC 논설위원 실장을 임명을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 소식도 잠깐 다뤄볼게요. 그저께 맞죠? 그저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났잖아요. 오늘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원내대표들이 기자회견 가졌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야 4당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4당의 소속 의원 수를 합치면 재적의원 절반이 넘기 때문에 임시국회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또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각종 국정 현안과 의혹이 켜켜이 쌓여 있는 만큼 더 이상 국회 소집 요구와 상임위 소집 요구를 뭉개고 감추려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야당 원내대표들 간에는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특검 논의도 있었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한국당이 단독으로 제출했던 특별검사 법안 관련 처리에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특검 법안 처리에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정쟁으로 흐를 요소가 있고 당내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합의를 안 했다고 밝혔고,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검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체육계 미투 관련 얘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지금 이제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가 됐잖아요. 관련한 조사를 모레인가 하는 거죠? 모레 하는 거죠, 모레. 예, 내일 모레 18일 날 첫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인데, 현재 조 코치가 이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여서 이번 조사는 구치소 접견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자,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인데,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 토대로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최 반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체육계 미투 관련해서 추가 대책을 내놨죠? 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관리와 이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체부는 우선 진천 선수촌과 태릉 선수촌 등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성폭력이나 또 폭력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 선수촌 운영을 비롯한 대표 선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아울러 문체부는 이 체육계 폭력 그리고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와는 별도로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해서 현행 성폭력 신고 시스템의 접근성과 또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해서 개선 방안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법정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한국당으로 잡아야죠. 황교안 입당 후 한국당 당권 경쟁 가속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죠. 최 반장, 어제 쭉 다정의 가족들의 의견 들어봤죠? 네, 제가 꼼꼼하게 봤는데요. 네. 어제는 이 미세먼지 관련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영석 의원님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실천을 해달라,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주셨고요. 또 헤라잘님은 한국당에게 물어보자 당신들은 미세먼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고등어 구워 먹지 말라고 했었지라고 했고요. 또 류호정님은 국제 문제는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기승전 정부 비난이 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김기수님은요, 책임지고 사퇴했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히 콘크리트다라는 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 마웬전이라는 님 같은데요. 이 북국장의 60초 프리뷰에 대해서 북국장님 다 외워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장 다 외워서 하시는 건가요? 전 코너였잖아요. 복부장의 한껏 정치는 다 외워서 했고요. 사실 지금 요거는 여기 제가 카드에 좀 적어서 가거든요. 사실 프롬프터도 있기는 있는데 잘 보진 않아요. 프롬프터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응답하라 다정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이 노래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인기를 받은 아이돌 그룹 워너원. 지난달 31일 공식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11명 모두가 함께하는 마지막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해체에 앞서 출연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야? 좀 쉬워 이거는. 우리를 잊지 말아줘. 우리 원어원 잊지 말아줘. 그래, 야, 우리가 부탁하고 싶다. 야, 11 빼기 1은 0이야. 자, 제가 왜 톡소원 정치에서 뜬금없이 아이돌 그룹 얘기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암표 문제 때문입니다. 표를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한 사람들이 원래 가격보다 돈을 더 주고 암표를 구입하게 됩니다. 지금의 40대 이상 분들은 예전에 야구 경기 관람할 때 야구장 근처에서 몰래 암표 있어야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돈 더 주고 암표를 사셨죠. 하지만 요즘 암표는 주로 이 평화로운 그곳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됩니다. 문제는 암표 거래 가격이 상상 초월 수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워너원의 마지막 콘서트 암표 가격 정말 무시무시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한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화면입니다. 워너원 암표 가격이 650만 원부터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것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이트에선 무려 3,000만 원짜리 암표도 등장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은 10만 원 남짓인데요. 무려 100배에서 300배까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워너원 좋아하시나요? 인기가 많은데. 워너원 공연 티켓이 11만 9천 원인데 90배 높은 1,09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매크로 조작에 의해서 티켓을 다량으로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암표가 거래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 법안으로 노력하겠다는, 추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크로가 문화적 행복에 대한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사실 아이돌 그룹 콘서트를 앞두고 암표 문제는 늘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되파는 프리미엄충이란 뜻의 플리미충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때문에 소속사가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과거 아이유 소속사 측은 암표 사례를 신고받아 해당 티켓을 전량 매입하고 대량 구매를 하거나 양도하는 이들은 팬클럽에서 영구 제명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룹 워너원 공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CJ E&M 측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예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적발 즉시 예매 취소를 하고 있다며 개인 간 티켓 매매 창구가 되는 대표적인 사이트들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지만 휴대전화 메시지 어플을 통한 개인 간의 매매 등은 임의로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희경 의원,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이른바 암표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의 티켓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걸 규제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사재기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팬심이 상술에 막히고 비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일 미국 워싱턴에 갑니다. 현지 시간 1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게 확실시되고 있죠. 아마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저희가 잘 챙겨보겠고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내일 검찰에서 4차 조사를 받는데 중요한 속보가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요, 내일 영화 말모이를 관람한다던데 한일 관계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의 레이더 공방까지 요즘 한일 관계 정말 최악이죠.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하나 전하면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가 내일 오후 호주 오픈 2회전 경기를 치릅니다. 첫 경기에서는 정말 놀라운 역전승을 거뒀죠.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내일 응답하라 다저개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3.1절 답방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내놨더라고요. 네. 몇 대 몇? 네. 1대1이에요 아직도?